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가 높이 설계 문제로 하남시로부터 최종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아 청약이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BMW 화재 원인이 밝혀집니다. BMW 차량 80여 대가 불에 탔고 해당 차종의 약 17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 책임제를 약속한 가운데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등 첨단 기술이 치매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 조직을 재생시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줄기세포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를 정확히 질환 부위로 안내하는 기업이 있어 주목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북일의 분양 첫 주자인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가 오늘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 설계 문제로 하남시로부터 최종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아 청약이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 GS건설이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에 짓는 위례포레자이 분양 현장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북위례에서 처음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 개장 첫날부터 약 1만 명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분양가가 싸고 해서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둘러봤어요. 하지만 이날까지 위례포레자이는 하남시의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종 분양가와 청약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방문객을 맞이한 겁니다. 방문객들은 구체적인 청약 상담은 하지 못하고 단순 관람만 마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높이 설계. 단지가 들어설 땅의 높낮이 차이 때문에 총 9개 동 중 2개 동이 기준보다 높게 설계된 겁니다. 지금 있는 배치가 건물이 좀 높은 거죠. 거리상으로 하면은 한 개 층 정도가 저촉된다고 그런. 하남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의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 승인이 밀리면서 청약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분양가로 수요자의 기대를 모았던 청약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례포레자이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820만 원. 주변 아파트 평균 시세보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하남시와 협의해 분양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근혜TV 유민호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밝혀집니다. BMW 차량 80여 대가 불에 탔고 해당 차종 약 17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화재가 집중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정창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BMW 차량 화재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BMW가 밝힌 EGR 부품 결함보다 EGR 밸브를 과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손을 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화재가 급증하는 이유는 제어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손을 대지 않으면은 급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무리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부품을 작동하게 만들다 보니 뜨거운 배기가스 유입으로 밸브나 쿨러의 무리가가 결국 부품 누수로 이어져 화재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고의성이 없다면 설계 잘못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EGR 밸브를 과도하게 작동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짜고 운영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범위의 설계 미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MW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후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간합동 조사 결과가 이제 다음 주 정도 나오면 그러면 코리아에서는 정리를 할 건데 전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내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업계에선 보상이 이뤄진다면 리콜 차량에 대해 500~600만 원 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명사고가 없었던 만큼 이보다 낮은 300만 원 수준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가 개인이나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며 치매국가 책임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매는 환자와 주변의 가족에까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등 첨단 기술들이 치매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을 접목한 MR 기술로 길을 찾는 프로그램. 집을 떠나 어린이집을 찾아 걸어갑니다. 길을 건너고 좌회전, 우회전. 열심히 걷다 보면 임무를 완수합니다. 초기 치매 환자들을 위해 고안된 게임으로 현실 속 움직임을 센서가 포착해 가상현실 속 길찾기 게임을 수행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길을 잃기가 쉬운데 지도만을 가르쳐가지고는 제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도를 보여주고 3D로 구현해서 그 안에서 길을 찾는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자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손을 뻗자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오릅니다. 시각, 촉각 등 감각을 자극시키면서 뇌신경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우울감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치매 환자들의 기분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VR과 MR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치매 치료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들이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도 직접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치료할 수 있어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이 현실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고 현실 세계 일상생활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들에서 뭔가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환자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상현실 공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능력에서 좀 호전을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고 치매 환자의 가족 수는 350만 명에 이릅니다. 첨단 기술이 치매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까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의료산업인데요. 특히 조직을 재생시켜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줄기세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줄기세포를 질환 부위에 제대로 이식하는 기술이 부족해 애를 먹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줄기세포를 정확히 질환 부위로 안내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어 화제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재생을 돕는 줄기세포를 보다 정확하게 질환 부위에 전달하는 의료기기 상용화에 분주한 바이오트 코리아.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템셀 내비게이터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템셀 내비게이터는 머리카락 두께의 구조체에 세포를 탑재해서 그 탑재된 구조체를 체내의 환부 부위로 정확하게 유도를 시켜서 이제 조직의 재생과 그리고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기존 세포치료제의 주사나 패치 형태의 시술은 전달 효과가 떨어지거나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기존의 줄기세포는 사실 타겟팅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에다가 정확하게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줄기세포가 자동적으로 가서 치료가 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놓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 치료에 스템셀 내비게이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비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척수, 뇌질환 등으로 스템셀 내비게이터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줄기세포의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유도해 난치병 치료에 길을 넓혀 미래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없던 제품군을 가장 먼저 세계에서 최초로 출시를 할 경우에 저희는 경쟁 환경에서 비교 우위를 잡고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기기가 표준화되어서 전 세계에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향후에 대한민국 의료기기가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실제 바이오투 코리아는 중기부의 팁스, 기부의 프론티어 기업에 선정되는 등 혁신 기술력을 인정받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발빠른 시장 선점을 통해 한국을 넘어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오투 코리아. 줄기세포 치료제 산업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서울경제TV는 ICT 기업 토드핀과 사진의 음성 메모가 담긴 신개념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확산시키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소리노트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양사가 손을 맞잡은 겁니다. 토드핀이란 기업과 소리노트에 대해선 며칠 전 BGN CEO로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신개념 메신저를 방송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MOU 현장을 고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경제TV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토드핀이 오늘 소리노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토드핀이 소리노트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서울경제TV에 제공하고 메신저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양사가 함께 나서게 되는 겁니다. 저희 소리노트를 서울경제TV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 감성을 전달하는 메시지로서 쌍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앱입니다.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산업 전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드핀이 지난해 개발한 소리노트는 사진의 음성과 메모를 동시에 담아 동영상처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파일을 포맷하는 방식이 기존의 동영상과 달라 음성 파일 수준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용자끼리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제TV는 앞으로 소리노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 방송에 접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렌터카, 자동차 보험, 중고매매 시장 등 소리노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로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마케팅 및 기술 개발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토드핀이 소리노트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질의응답 동영상 플랫폼 스낵의 정식 버전은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난 9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인터넷 은행 관련 소식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3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예비 인가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서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결론 내린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금융증권부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까지 인터넷은행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새롭게 밝힌 기업이 어느 곳이 있나요? 네, 공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관련 부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곳은 키움증권 한 곳입니다. 키움증권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부 준비는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회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 키움증권은 어떤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키움증권은 지분투자 방식이 아니라 경영참여 방식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은행이 K뱅크 그리고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은행 인가에 참여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인 거죠. 키움증권이 제3인터넷은행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은 ICT 비중이 50% 이상인 돼야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곳은 증권사 한 곳이라는 건데 은행권도 제3인터넷은행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현재 5대 은행 중에서 K뱅크에는 우리은행이 그리고 카카오뱅크에는 KB국민은행이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신한 그리고 NH농협, KB하나은행은 모두 제3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만 말할 뿐 한다 안 한다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하게 된다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각각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지분 투자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럼 은행권이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뭔가요? 컨소시엄을 구성할 파트너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네이버 때문입니다.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들은 은행 모두 제3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다른 데랑은 딱히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이 네이버하고 손을 잡고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건 맞지만 네이버가 이렇다 할 결단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이버는 그동안 제3인터넷은행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은행권 관계자들은 그건 공식 입장일 뿐 네이버가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럼 은행권이 고민하는 이유가 지금 네이버 하나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ICT 관련 경쟁력이 네이버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관측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1기 인터넷은행 때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가 제3인터넷은행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이미 핀테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보다 매력적인 파트너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 은행권 관계자는 만약에 인터파크랑 손을 잡고 내년에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다른 은행이 네이버와 인터넷은행을 만들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지금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성적이 크게 격차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시중은행이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네이버 외의 파트너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은행도 여러 패를 고려하면서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도 은행권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려고 한 취지 자체가 기존 은행권의 돌풍을 일으킬 매기 역할을 할 IT 기업을 찾는다라는 거였죠. 그런 취지하고 현재 1, 2호 인터넷은행 그 상황을 놓고 봐도 네이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가 계속 하라고 하는데 네이버가 안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갑의 위치에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권, 여기에 여론까지 네이버를 제3인터넷은행의 유일한 후보로 물망에 올려놓는다면 관련 규제까지 네이버한테 유리한 쪽으로 풀릴 수 있다는 거죠. 페이나 블록체인 쪽에서 이미 핀테크 산업을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인터넷은행 인가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인터넷은행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규제나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이버는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금융권에서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 네이버를 빼놓고는 뚜렷한 진전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난 300만 저신용자에게 연간 1조 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최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300만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연 20% 중반대의 금리로 자금을 융통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연 10%대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 대환자금 대출 신설에 연간 1조 원씩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 상품인 만큼 상환 여력뿐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 계획,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을 내줄 예정입니다.
햇살론과 새희망올시 대출 등 기존 정책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는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불가피하므로 나머지 상품의 이익률을 조정하는 겁니다. 50대 연령층이 은퇴 이후 필요한 자산은 4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 수준이며 2명 중 1명꼴로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오늘 발간한 50플러스 세대 특집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남녀 556명의 은퇴 후 희망소득은 상위층이 월 287만 원, 중산층이 225만 원, 하위층이 181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필요 노후 자산은 상위층이 6억 5천만 원, 중산층이 5억 원, 하위층이 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후 준비 자산은 상위층이 약 6억 원, 중산층은 3억 원, 하위층은 8천만 원으로 모두 부족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8%에 그쳤습니다. 기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 급감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이 공개한 2019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가구의 57%는 소득 급감 경험이 있으며 이를 경험하는 평균 연령대는 40.2세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2%로 뒤를 이어 50대 이상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소득 급감 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퇴직, 실직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경기 침체로 인한 임금 삭감 및 매출 감소, 사업 실패와 계약직 전환 순으로 많았습니다. 소득 급감 때 평균 금액은 256만 원이며 이 중 사유가 실직인 경우 평균 금액이 284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소득 급감을 경험한 40대 가구의 55%는 소득 급감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지난 9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업비트는 즉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업비트는 오늘 서울 남부지검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나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장애가 발생해 오류를 보정하고자 회사 보유 자산으로 거래를 한 바는 있지만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주요 혐의는 업비트의 팔리라는 아이디로 회원 계정을 개설한 뒤 1221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원화를 허위 입고하고 거래에 참여해 시세를 높인 행위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원 2만 6천여 명에게 1,491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업비트 기소로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까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카카오에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2.3%입니다. 이서구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현재 두나무의 사장이며 카카오 출신 임직원이 두나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남북이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예정대로 26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4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견해가 더 잘 맞는 국방장관을 둘 권리가 있다며 내가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면 즉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대기질이 좋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죠? 오늘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수일제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호흡기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이 최고 2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수원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1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3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 7도를 보이며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크리스마스인 화요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가 목요일부터는 당분간 큰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